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8천여 명 많은 11만 9,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서 국내 첫 확진 약 2년 반 만에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확진 이력이 생겼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6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인데 한 주 전과 비교해서 1.6배, 2주 전보다는 2.95배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입시가 곧 다가오는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급성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후유증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4개월 반에 걸쳐서 비행해 달 궤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나비 형태로 돌아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건데 다누리의 비행 궤적과 원리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8천여 명 많은 11만 9,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9배 늘어난 수치인데 이로써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6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11만 9,322명입니다. BA.2.75변이 감염자는 5명 추가돼 누적 14명이 됐습니다. 추가된 5명은 인도나 네팔을 다녀온 해외 유입 사례로 이 가운데 3명은 성인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확진됐고 2명은 10세 미만으로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증가한 28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110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하는 양상인데 이번 주가 대유행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2년 반 만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지나갔거나 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올해 2월 5일 100만 명을 넘긴 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여파로 급증했습니다. 3월 8일 500만 명에 이어 불과 2주 뒤에는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133일 만에 2배인 2천만 명이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가운데 증가폭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만 5천여 명으로 106일 만에 가장 많긴 했지만 매주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던 더블링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 등 고령층 감염 비중이 늘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여름 휴가철 활동량 증가도 변수인데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재유행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 치명률이 초기 델타 바이러스 당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의 중대 상황 변화가 있으면 부분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 보고에 나와서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위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그러나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국가 주도적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미크론 합의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며 일률적 거리 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혈액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혈전증을 비롯해서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후유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1살 연모 씨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발목 아래가 온통 검붉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혈전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 2차례에 걸쳐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인 당뇨도 없으세요. 2차례나 이제 절단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너무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좀 기억을 잘 못하시고. 연 씨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 폐렴하고 혈전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 기간 일주일에 해당하는 코로나 직접 치료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코로나19 감염이 혈전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국내외 학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혈전 관련이나 아니면은 심내혈관계 질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혈전증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에 따라 두통과 발열,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임상 증상을 대표적인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엔 혈전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전증은 이상 반응이거든요. 그게 후유증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만큼 뇌졸중이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 등 여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후유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침 등 일부 증상을 다시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조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메모를 통해 대통령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한 기침이 재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열이 없고 맥박과 혈압, 산소 포화도 등도 정상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30일부터 재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시간주의 반도체법 기념식에 화상 연설로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도청이 확산하자 백악관이 범정부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원숭이 도청 대응 조정관과 부조정관을 임명하고 코로나19 대응 조정관과 같은 역할을 맡겼습니다. 백악관은 원숭이 도청 대응 조정관이 원숭이 도청에 대한 검사와 접종, 치료 접근을 강화하고 질병에 맞서 싸울 정부의 전략과 운용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뒤늦게 원숭이 도청 대응팀을 꾸린 건 지난 5월 미국에서 첫 환자가 나온 뒤 5,8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동안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거란 평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곳이 대상입니다. 위생 취급 기준과 원료 보관 기준을 지키는지, 또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 무표시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는 발사 4일 만에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발사될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는 무려 4개월 반 동안이나 비행을 해서 달 궤도로 갈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직선으로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는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비행합니다. 직선으로 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 형태로 빙빙 돌아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누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 달까지 가는 이유는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어나면서 연료 소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다누리는 우선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1까지 갑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 지점까지 간 뒤 지구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구로 향한 뒤 달로 비행합니다. 그러면서는 태양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라그란지안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갈 때는 태양 중력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올 때는 다시 지구 중력을 이용하고. 이 방식은 무인달 탐사에서는 쓰이지만 유인달 탐사에서는 통상 쓰지 않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발사된 나사의 달궤도 큐브 위성도 다누리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수술을 성공한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은 수개월 동안 가상현실 공간에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3살 배기 샴쌍둥이 아서와 베르나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두개골과 혈관을 공유하는 샴쌍둥이입니다. 2018년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에서 태어난 후 병원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Nossa, nesse dia eu fiquei tão desesperada porque eu não aceitava aquele diagnóstico, né?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은 33시간 동안 진행된 2차례 수술 포함해 모두 7번에 걸친 고난도 수술 끝에 분리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100명은 성공을 확인하고 환호했습니다. Eu fui conversar com ela. Eu falei assim, Adriele, eu acredito que nós, talvez a gente seja capaz de separar essas duas crianças. 의료진은 쌍둥이 뇌를 스캔해 만든 두개골 전자지도로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준비 과정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분리수술 성공으로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쌍둥이는 회복 중이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인천 북항 해저터널 바닥이 물에 흥건히 젖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정확한 누수 장소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 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네,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이른바 산재를 신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 산재 신청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생명 존중과 상호 존중의 가치 실현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YTN을 찾아온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김모 씨, 지난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생산관리실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인 김 씨가 다니기에 너무 가파른 계단과 통로. 2018년 서류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에 뱃속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2달 전 회사에서 다친 다른 직원을 병원에 이송하며 김 씨가 상사로부터 받은 문자. 산재 처리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병원에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상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 산재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다릅니다. 그분은 찢어지는 사고여가지고 그게 한 5바늘인가 6바늘인가 꿰맸어요. 그러니까 봉합수 실수를 한 거죠. 3개월 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내 분위기 탓에 김 씨는 자신이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산재 은폐시키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산재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도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죠. 병원비는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기록은 남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직원 역시 손가락 신경을 잃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손 관련돼서 의료보험 처리로 해서 내 보험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재를 안 되고 내 질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얘기하니까 돈 안 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산재 신청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답합니다. 산재가 왜 그 전까지 몰랐던 거이 사람들은 산재하면 인사적인 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게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노무사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문제는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산재를 못 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게끔 만든 문제인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큰 폭으로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엔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외환 보유액은 4,386억 달러로 전달보다 3억 3천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은은 다른 외화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감소했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나 올라서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2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예측을 하면서 7%대는 넘지 않고 9, 10월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데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깻잎과 양파, 상추 등 농산물은 너무 크게 올라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자주 먹는 양파, 그다음에 뭐 마늘, 파 이런 종류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서 살 때 살짝 부담이 되긴 하죠. 지난달에는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해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배추가 1년 전보다 72.7%나 올랐고 오이와 상추, 시금치 가격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전기가스 수도는 15.7% 올랐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유는 일제히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는 빵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석유류는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 올랐는데 생선회와 치킨, 보험 서비스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결과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6%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달 연속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7%대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 말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이달 안에 밥상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배추와 감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이들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추석 성수기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 2,000톤을 비축했고 배추와 감자도 6,000톤씩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늘과 양파도 각각 6,000톤, 2만 톤을 비축했고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일정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암소와 모든 돼지에 대한 도축 수수료를 지원해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1.7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희소 질환은 80%가 유전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를 유발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있어 유전자 해석이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희소 질환을 진단하는 회사죠. 3빌리언 금창원 대표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